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들, 이른바 친문, 친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고, 이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박진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아쉽게 봤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업무방해 부분이 이 유죄가 나오고, 네.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100번 양보해서 좀 뒤바뀐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 댓글 관련해서 업무방해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범죄 동기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네.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 흔히 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 이 경공모라는 조직이 한 200~300명 됩니다. 그런 그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다는 정도는 저는 이해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가지고 이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까지 과연 이해를 했을까? 김경수 지사가.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업무방해라는 부분에 저는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부분, 공직선거법상의 대가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관매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죄가 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1심에서 말이죠. 그렇죠. 1심에서. 근데 이건 3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요거는 정말 정치관계법에 의혹이 있을 수 있겠네.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벌금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의도가 있었다고 봤을 때 벌금 한 4~50만 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판결이다. 네. 우리 법률적 상식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건 이겁니다.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을 한번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권 또 국민들은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공조직이라면 이번엔 사조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병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사조직을 정치인이 이용해서 공론의 장인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그런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법부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 진영이 불리하게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을 어떻게든 허물어뜨리는 자신의 진영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 진영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합의 또는 국민들이 건전하게 갖고 있는 상식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해명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압도적인 그런 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압도적이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그게 가능한 논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가
압도적인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4월 첫째 주, 둘째 주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3%포인트 차로 좁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후로 약 한 2주간 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이 안철수 아바타, 안철수 초딩 이런 댓글로서 수만 개의 댓글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인과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다자간 구도가 갑자기 양 진영 구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 표차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명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판결 직후에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결백을 여전히 주장을 했습니다. 한때 대선 주자로도 분류가 됐던 김 전 도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진영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전망하세요? 재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2년 실형을 살고 5년간 이 자격 정지가 된다면은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7년 정도 이제 이게 공백이 생기게 되는 7년이 건데. 공백기가 생기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사법농단 사건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가져왔던 이 사법에 대한 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사실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권분립이라고 하면서 신성불가침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우리가 상권분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간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누어서 판단하고 서로가 견제하자는 측면에서 있는 거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측면에 대해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늘 요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존중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존중 안 할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참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참. 네. 그렇다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앞으로 7년간의 공백이 지나고 다시 정계로 복귀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면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사면, 그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보통 사면이라 하면 다른 유형의 어떤 정권이 나서서 그 전에 있었던 은원관계와 그러니까 그 은원관계로 휘말린 그런 정치인들 사건은 대개 똑부러지게 무슨 유무죄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면을 해왔다라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내년 3월 자신들이 정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마지막 대통령의 어떤 재량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대통령 선거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권에서 사면 카드를 꺼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태도, 즉 네. 예를 들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런 그 내각의 수장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적 어떤 판단을 맞아야 되는 그런 그 해당 당사자에게 빚이 있다 자신과 관계를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런 이 사적인 그런 영역의 그런 발언들이 대통령의 어떤 멘트 속에서 섞여 있을 때 행위 그 자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상권 분립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해시태그 붙고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들의 어떤 대법관의 정보를 다 털고 하는 거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이 정부는 계속 이 문재인 정부가 선하다, 최재성 수석도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하다, 착하다 이런 표현들은 종교적인 표현이지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우리 진영은 무조건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는 이 정치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야권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박 교수님께서는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이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 100% 수긍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 법률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보통 먼저 사과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사과를 하고 네. 그것이 수긍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수긍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논란 사건 때 뭐 야권에서 문재인 저는- 대통령이 야권 대표에게 야당 대표에게 사과해라라고 야권에서 했던 저는 걸 충분히 또 비판할 수 있는데요.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상황이 아까 이제 다르다. 공조직이라고 했었는데 공조직이 아니고 국가 공기관이잖아요.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뭐 사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문재인 캠프와는 별개의 어느 독자적인 뭐 자발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현재 그것을 가서 국회의원이 개입되는 그 부분도 국정원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네. 국정원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네. 사실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큰 선거를 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문제점들 또 정치관계법으로 구속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사과했는가요? 그럼 또 그 많은 사건들이 전부 다 대통령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시각으로 봤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밝혀졌고 김경수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일 뿐인 거지. 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사과할 문제다. 또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정부 정권의 그 정통성까지 예, 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 아마도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정부의 어떤 정당성, 하나의 정부가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경제적인 국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느냐, 또 하나는 정권의 어떤 정당성, 레지티머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 이렇게 네. 여론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어떤 셈이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아마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판결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지금 이것을 방어하는 쪽에서의 논리가 이겁니다. 자발적인 어떤 조직으로 스스로 뭐 돕기 위해서 나선 것인데 이것을 왜 김경수 지사나 정권이랑 연결을 시키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김경수 지사가 자발적으로 정말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을 이용해서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소액주주와 운동과 관련해서 멘트를 한 것에 대해서 경고공모 회원들은 반응이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액주주 운동은 바로 경공모, tức 경인선 이렇게 이 드루킹 일당이 계속 김경수 지사한테 제안한 겁니다. 네.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대기업들을 좌지우지해갖고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한 다음에 일본이 침몰해서 일본인들을 난민들을 거기에서 일하게 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이 제안을 해놓고 그 중에 처음이 소액주주 운동이거든요. 이런 제안을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물론 후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반응이 어떠냐? 이게 한 빙산의 일각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댓글 조작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들이 제안한 것들이 공약에 스며드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건 자발적인 조직이고 김경수 지사가 그날 찾아간 건 시연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닭갈비를 먹으러 갔다? 네. 아니 진짜 그 바쁜 그 경선 와중에 수행실장이 닭갈비를 먹으러 파주까지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서로 연루가 됐구나라는 걸 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선거를 해보면요. 조직이 늘 휘둘립니다. 200명이 넘거든요, 회원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 제안을 한다. 그리고 또 여긴 또 어떤 정치적 이슈를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서 뭐 격려 차원의 밥을 한번 사러 간다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판결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해서 무슨 댓글을 많이 써서 이런 거 없습니다. 참관을 했다라는 점이 정치적 인정된 의견에 거죠.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캠프에 있는 사람이면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같은 생각을 갖고 다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네. 지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판결 자체가 저는 뭐 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 친문 적자로 불리는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퇴장을 하게 되면서 이 여권의 대선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최근 상승세를 탄 이낙연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혹은 민주주의 4.0이라고 해서 이제 친문 의원들이 주로 모인 그런 모임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직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후보나 혹은 이 이낙연 대표의 어느 쪽에도 지금 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일어났다 그런다면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어떤 이 의견을 표명했을 테고 그 의견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완전히 친문이 그렇게 구심점이 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다른 어떤 곳보다는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또 그 친문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만 하나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낙연 후보에게 뭉쳐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완전히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산되는 어떤 상황이 더 지금 유력해 보이지 않나. 네. 더군다나 지금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네. 이것이 또 이렇게 연계되면서 네. 친문들의 어떤 마음은 지금 사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주인 교수님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친문들이 분화하고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죠? 분화는 이미 다 되었죠. 네. 이미 다 되었다고 보고요. 그럼 그 네. 분화된 표심이 어디로 갈까요?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상황을 벌써 한 작년부터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또 구심점 역할이라는 것 그때 이미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는 뭐 언론에서 뭐 지금 김경수 지사가 뭐 하고 누가 통화를 했고 무슨 뭐 사진을 찍었고 식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별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 실형을 살려야 되고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적절한가? 네. 뭐 정치의 영역이 그런 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뭐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뭐 친문 표심을 얻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탄핵 표결을 강행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만 제가 이 공방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 투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예.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론과 달리 탄핵 반대 투표를 한 것이죠. 또 뉴스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더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이재명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네거티브 소재로 삼았다 하는 점에서 무척 불편했고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네, 시계가 갑자기 2004년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론가님, 이 전략적으로 이 선택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소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떳떳하게 난 그 당시에 당론을 따라야만 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그 새천년 민주당. 네. 새천년 민주당 당시에 제1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이
거기서 분당이 돼서 네. 더 새천년민주당보다 소수였고요. 그래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나서서 해서 그 민주당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냈어요. 그러면 내가 당론을 위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탄핵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그렇게 떳떳하게 비판받은 건 비판받으면서도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견지가 필요한데 네. 지금 사실 이 논란은 뭐냐면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모 언론과를 통해서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또 전달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십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럼 반대표를 던지거나 안 던지거나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니 이재명 지사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사생활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렇게 떳떳하게 계속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까? 탄핵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통들이라고 그래서 정동영 후보 다차기 후보의 가장 가까운 그런 측근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정통들이나 정동영 후보 측은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이후에도 사실 노무현 정부를 가장 크게 비판하고 흔들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거기서 굉장히 앞장서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탄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일조를 했던 적어도 그런 그 모임 속에서의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직위에 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출직 공직자로 입문도 하기 전에 이 일을 좀 끄집어내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번쯤 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당이라는 게 흔히 하는 말로 이 정치 결사체거든요. 네. 이 흔히 하는 이 동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제 정체성 측면입니다. 역사적 정체성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낙연 후보가 그래 뭐 나 저기 반대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한번 사과하고 끊어버리면 끝인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인은 반대를 반대를 찬성을 했다. 했다. 이제 이렇게 반대를 했다. 네. 반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면 끝인데 이거는 이제 끊질 않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되고 사실은 이 상황이 이낙연 후보의 지금 이 여론조사의 상승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 전략적 고려에서 누가 던진 것 같아요. 네. 좀 먹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빨리 정리하고 이 네거티브 국면은 좀 정책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제 경남을 찾았다가 김경수 전 지사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김 전 지사는 대통령님을 부탁드린다, 잘 지켜달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또 잘 모시겠다 이렇게 답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화 통화 내용을 굳이 공개한 이유, 결국에는 본인이 이 정통성이 있다, 친문, 친노 적자다, 임을 또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냐면 지금 곧 그 수감될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뭐 본인이 수긍을 하든 안 하든 대법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경선에 이용하려는 그 부분,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적통 논란이니까 이 사람이 적자이니까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이분은 지금 사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김경수 지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이용하셨죠. 지금까지 달려가서 함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자신이 어쨌든 김경수 지사의 그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다라는 것을 이용했던 것 같고 네. 저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네. 바로 정책 논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탄핵 공방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 탄핵 공방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자라고 이렇게 후보들을 모아서 그런 자리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뭐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가 이 당내 경선이 정책 경쟁이라든가 정책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후보들 간의 사생활 문제라든가 과거 행정 문제로만 들추는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대선 주자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탄핵 논란에서도 그렇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지금 직격탄 또는 유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단 하나, 그 도지사 문제,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악수였다. 바둑의 그 악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당시 상황이 1월 17일인가요? 이 당대표였어요. 추미애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이 댓글 좌시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찾아내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가 분당격차죄 이걸 고소하거든요. 네. 근데 추미애 대표가 당시 뭘 만드냐면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어요. 17일 날. 네. 그래서 그 가짜뉴스 대책단이 31일 날 고발 조치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에. 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뭐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이 대책단을 만들어서 고발을 한 것이 당대표는 몰랐다 또는 당대표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겁니다. 김경수 지사 문제만이 아니라 네. 드루킹이라는 일당을 잡게 하는 그 여론 조작의 어떤 그런 흐름을 드러내게 한 그 단초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하나의 어떤 발전을 이룬 건 맞지 않느냐. 네. 이 드루킹 일단 작게 만들고 다만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나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어떤 태도가 소신 있는 태도이고 자신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태도인데 그것을 유불리를 따져서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자신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자신이 한 당대표로서의 책임마저도 지금 지우려고 하는 네. 그런 태도가 과연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문제를 추미애 대표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추 전 장관의 뭐 책임론, 원죄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뭐 것 이야기하시는 같은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탄핵 문제는 본인이 이미 오래전에 사과를 했고요. 이 드루킹 특검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 논리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당시 대표를 대해서 타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뭐 댓글 그 공작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 자체가 추미애 대표가 지난 대선 시기에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인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것을 고소고발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 드루킹 관련 일들이 그 당시 이제 캠프 차원에서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민주당으로서는 좀 억울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마음은 안 드시고. 그렇죠. 뭐 억울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추미애 대표가 그 당시 내린 결정 자체가 나쁜 그 공작성 댓글이라는 것들을 엄벌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네.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왔지만은 아쉽지만은 좀 평론가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가 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네. 계속해서 이 과거 대결로 치닫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뭐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각 주자들이 또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 대결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삶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선 국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